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회색 빌딩 숲에서 살기보다 사표를 쓰겠다던 월스트리트의 핵심 애널리스트가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졌습니다. 글로벌 톱 투자사의 파트너 자리까지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는 놀라운 소식이죠. 런던이나 홍콩도 아닌 한국 발령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던 그녀는 어째서 돌연 태도가 바뀐 걸까요? 대체 그녀는 한국의 아파트에서 무엇을 발견했기에 이토록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인지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맨해튼 금융가의 최상층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죠. 연 40억 원의 연봉을 받는 글로벌 애널리스트가 맞이한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회사는 단 두 가지 선택지를 줬습니다. 한국 지사로 가던가 아니면 당장 짐을 싸라는 것이었죠. 홍콩도 싱가포르도 아닌 중국과 일본 사이의 작은 나라로 가라니.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동료들은 아시아 진출의 기회라며 겉으로는 축하를 건넸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동정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해고는 너무나 쉽게 이뤄지니까요. 수십 년을 일한 베테랑도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 가족이 누리던 호화로운 생활도 이제 끝이겠구나 싶었습니다. 맨해튼 근교의 럭셔리 타운하우스, 아이들의 명문 사립학교, 아내의 여유로운 삶. 이 모든 것이 제 연봉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결국 저는 지난해 겨울 무거운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회사에서 고급 숙소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전혀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한국의 아파트는 회색빛 콘크리트 숲이었고 미국의 따뜻한 목조주택과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게다가 미국에서 아파트는 저소득층의 거주지나 다름없었습니다. 90년대 이후 부유한 백인들의 교외 이주로 도심 아파트는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렸죠. 한국은 왜 하필 넓은 주택 대신 아파트를 고집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단독주택이 얼마나 좋은데 말이죠. 결국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회사에서 보내준 주소를 보여주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마자 놀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허름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고급 리조트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입구에는 경비원들이 외부 차량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미리 연락해둔 덕분에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차가 지하로 내려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38층 집을 찾는데 왜 지하로 가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번역기를 켜서 택시 기사에게 보여줬더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한국의 요즘 아파트들은 모든 차량이 지하로만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불편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세심한 배려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내려 로비로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유리문을 열려는데 잠겨 있었습니다. 다시 지상으로 올라가 경비실을 찾아야 하나 싶어 발을 돌리려는 찰나 문득 회사에서 보내준 안내문이 생각났습니다. 안내문을 자세히 보니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낯선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한 이중 보안이라고 했죠. 더 놀라운 건 열쇠가 아닌 번호로 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비밀번호를 누르자 유리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처음엔 이런 보안이 번거롭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2번의 보안을 통과하면서 이곳이 얼마나 안전한지 실감하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니 한국에 오기 싫었던 마음에 회사에서 보내준 한국 정착 자료들도 둘러보지 않았네요. 38층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있을 테니. 엘리베이터에서 쓱 보려고 자료를 꺼내는 순간 38층에 도착했다는 알림 음성이 나와버렸습니다. 사실 조금 과장해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숙했던 마치 총알처럼 빠르고 조용한 속도에 놀라웠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면 분명 허름한 내부가 있을 거라 저는 거듭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현관문을 열려던 찰나 저는 앞에서 또 한 번 당황했습니다. 여기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거든요. 한국인들은 이 수많은 비밀번호를 어떻게 다 외우고 사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관문을 연 그 순간 제 예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에 깔끔한 맞춤형 신발장까지 현관에서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회사 숙소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 새로운 문이 있네요. 현관과 생활 공간을 분리한 문 같아 보였습니다. 이 슬라이딩 도어를 열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전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맨해튼의 마천루와는 전혀 다른 푸른 강과 다리들이 만들어내는 황홀한 풍경이었습니다. 이것을 한강이라고 부르더군요. 마침 노을이 지기 시작하면서 풍경은 점점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인테리어 잡지에서나 보던 그림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30분 넘게 창가에 서 있었더군요. 소파에 앉아 집안을 둘러보려던 중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죠. 한국의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문화는 알고 있었지만 혼자 살 거니까 그냥 신고 살까 싶었습니다. 이게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동료들이 방문할 수도 있고 이왕 온 거 이 나라의 문화는 배워보는 것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벗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제 발바닥이 이상했어요. 아니, 다시 말하면 거실 바닥이 이상했습니다. 바로 바닥이 따뜻했기 때문이죠. 아무리 둘러봐도 벽난로도 보이지 않고 기름난로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흔한 라디에이터 하나, 콧배기도 안 보였죠. 도대체 이 온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집안을 둘러보다 온도 조절기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온돌이구나 싶었습니다. 건조하지 않으면서도 포근한 이 따뜻함이 신기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좌천이라 생각했던 이 발령이 어쩌면 새로운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회사로 출근하는 첫날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밖으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전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모습이었죠. 맨해튼에서는 임원급들 대부분이 자가용이나 택시를 탔는데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제 온 길이 생각나서 택시를 타고 가려 했지만 아침 시간이라 그런지 택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사람들을 따라 지하철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지하철 냄새가 날 거란 예상과 달리 의외로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저는 개찰구 앞에서 당황했습니다. 티켓을 어디서 사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때 앞서 가던 직장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핸드폰을 대더니 쌩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비밀번호처럼 뭔가 다른 게 있나 싶었습니다. 영무원에게 다가가 물어보려는데 제 뒤에 있던 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교통카드를 사면 된다면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더군요. 뉴욕의 복잡한 지하철 티켓팅과 비교도 안 되는 간단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개찰구를 무사 통과한 저는 플랫폼에 들어서자 깜짝 놀랐습니다. 유리로 된 벽 같은 게 설치되어 있었죠. 저는 여기서 또 카드를 찍어야 되는 것인지 한국인들은 집에 들어갈 때도 2중 3중 보안이라 지하철은 또 몇 중부터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신 두리번거리며 카드 찍는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까 저에게 교통카드 사는 법을 알려줬던 청년이 제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스크린도어라는 것이고 카드를 다시 찍을 필요 없다고 했죠. 지하철이 도착하면 승객들이 탈 수 있게 자동으로 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스크린도어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선로의 나쁜 공기가 승강장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조금 더 쾌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로에 계속 부딪히는 지하철은 많은 금속가루 먼지를 만들어내기 마련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바로 승강장 추락 방지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주요 역할이라고 했죠. 실수든 고의든 빠른 속도로 들어오는 지하철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얼마 전에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승객들은 모두 최대한 벽에 붙어 아무도 자신을 밀지 못하도록 보호하려 했죠. 참으로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작 하루밖에 한국에 있지 않았지만 한국은 모든 것이 공상과학 만화처럼 첨단화되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불편할 정도의 소음이 거의 없었거든요. 뉴욕의 지하철은 마치 공사장 같은 소음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차량 안은 새 것처럼 깨끗했고 좌석 위에는 액정 화면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주변을 살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더 놀라운 건 대부분이 잠들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뉴욕에선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거기선 지하철에서 졸다가 폰 도둑 맞기 일쑤였고요. 몇 정거장을 지나자 핸드폰으로 뭔가를 주문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궁금해서 옆자리 승객의 화면을 흘깃 봤더니 퇴근길에 먹을 저녁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출근길부터 저녁거리를 주문한다니 이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회사 근처 역에 도착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다들 한 줄로 서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급한 사람들을 위해 한쪽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룰이 정해진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런 약속은 어디에 쓰여 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나오자마자 커피 생각이 났습니다. 길거리마다 늘어선 카페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손님들이 직접 줄을 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미리 주문하고 픽업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혹은 한쪽에서 키오스크로 주문하기도 하더라고요. 참, 한국은 신기한 나라입니다. 생활 속 곳곳에 이런 규칙과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니요. 저는 계속되는 색다른 문화에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나름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저조차도 이런 새로운 정보 처리에 뇌가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새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금융가의 수많은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각자의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습니다. 처음엔 퇴근 전 SNS 확인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퇴근 전 장보기라는 생소한 문화였죠. 퇴근길에 장볼 시간도 아끼세요라는 광고 문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죠. 우리는 늘 퇴근 후 혼잡한 지하철을 타고 홀푸드나 트레이더조에 들러 장시간 줄을 서야 했으니까요. 38층 사무실에서 바라본 서울의 황호는 경이로웠습니다. 뉴욕의 석양이 마천루 사이로 사라진다면 서울의 석양은 한강을 물들이며 도시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자 도시는 새로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거대한 LED 스크린들이 건물 외벽을 수놓았고 한강변은 조깅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여성들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운동을 즐기는 모습이었죠. 뉴욕에서는 해진 후 센트럴파크 근처도 가지 말라고 하는데 말이죠. 삼성증권 빌딩 앞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신입 애널리스트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헬조선이라고들 하지만 적어도 밤에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안전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척도가 아닐까요? 배가 고파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배달앱을 실행하자 화면이 반짝였습니다. 23시 45분 현재 영업 중인 맛집 312개.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도 이렇게 많은 식당이 영업을 한다고요? 게다가 모든 결제가 앱 내에서 완결됩니다. 현금 없는 사회의 정점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1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났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 자료를 프린트해야 했는데 집에 프린터가 없었죠. 잠시 망설이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24시간 프린트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아파트 앞 편의점에 내려가 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심야 시간인데도 편의점 안은 밝게 빛나고 있었고 구석에 설치된 무인 프린터 기계 앞에는 한 여대생이 과제물을 출력하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인근 맨해튼에서는 밤늦게 프린트 한 장 하려면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터무니없는 요금을 내야 했는데 말이죠.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창밖으로 한강변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고 벤치에 앉아 도시를 바라보는 연인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혼자 산책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말이죠. 문득 뉴욕에서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해진 후의 센트럴파크는 출입금지나 다름없었고 늦은 밤 지하철은 범죄의 온상이었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밤이 되어도 도시는 숨쉬고 있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새벽 3시 건물 경비실 앞을 지나는데 택배 기사님이 물건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니 새벽 배송이라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밤사이 주문한 물건이 다음날 아침 일찍 도착한다는 거죠. 월스트리트에서 이틀을 기다려야 하는 아마존 프라임이 떠올랐습니다.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하루가 24시간인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걸려온 뉴욕 본사와의 화상회의에서 제 뒤로 보이는 야경을 본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거기 밤이지? 왜 그렇게 환하지?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밤에도 잠들지 않아. 하지만 뉴욕과는 달라.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고, 더 스마트해. 아침 7시 글로벌 트레이딩 룸은 이미 활기가 넘쳤습니다. 놀라웠던 건 트레이더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속 거래 시스템이었죠. 제가 뉴욕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체 개발한 AI 트레이딩 시스템입니다. 팀장의 설명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뉴욕의 금융사들이 아직도 90년대 스타일의 레거시 시스템을 쓰고 있다는 게 새삼 부끄러워졌습니다. 런던과 뉴욕이 잠든 사이 우리가 아시아 금융을 움직입니다.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실제로 이곳은 세계 3대 금융시장의 틈새를 완벽하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모바일 트레이딩 비중이었습니다. 전체 거래의 67%가 스마트폰으로 이뤄진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의 고액 자산가들은 아직도 팩스로 주문서를 보내는데 말이죠. 퀀트팀에서 나온 신입이 개발한 알고리즘입니다. 팀장이 보여준 수익률 그래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3살 신입사원이 만든 AI가 월스트리트의 베테랑들을 압도하고 있었죠. 글로벌 금융의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만난 리서치 헤드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더 이상 뉴욕과 런던만이 금융의 중심이 아닙니다. 이제는 기술력이 금융력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으로 주식 거래하는 직장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체크카드로 커피 한 잔을 사면서도 실시간으로 글로벌 자산을 관리하는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금융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금융 테크 기업입니다. 그날 저녁 CEO와의 미팅에서 들은 말입니다. 그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세계 최대 헤지펀드들이 이곳에 주목하는지. 금융의 미래가 이곳에 있다는 걸 실감한 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지사와 화상회의 중이었죠. 아시아 최대 규모의 프라이빗 뱅킹 계약 건이었습니다. 여느 때라면 수십 장의 서류를 팩스로 주고받았겠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모든 계약이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됐고 블록체인 기술로 보안까지 완벽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우리 플랫폼에서는 1센트도 빼돌릴 수 없습니다. 보안팀장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곳의 거래 시스템은 월스트리트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법무팀에서 온 연락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AI가 계약서의 허점을 실시간으로 체크한다는 겁니다. 뉴욕에서는 수십 명의 변호사가 며칠씩 검토하던 일을 몇 분 만에 끝내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개발한 퀀텀 트레이딩 시스템입니다. 연구소장이 보여준 화면에서 숫자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양자 컴퓨팅 기술을 금융에 접목한 거래 시스템이라고 했죠. 월스트리트가 한참 뒤처져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직원들이 식사하면서도 태블릿으로 글로벌 마켓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인공지능이 개인별 포트폴리오를 실시간으로 조정해준다는 겁니다. 작년에 MIT가 우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러 왔었죠. 자랑스러운 듯 말하는 개발팀장의 표정이 기억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그들을 벤치마킹하러 다녔다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다는 겁니다. 저녁이 되자 트레이딩룸은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런던 마켓이 열리는 시간, 이곳은 이미 수많은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으니까요. 팡! 갑자기 울리는 알림음에 모두의 시선이 대형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AI가 감지한 특이점이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아시아 금융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경고였죠. 런던발 금융 위기설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팀의 분석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예측이 나온 지 3분 만에 대응 전략까지 수립됐다는 겁니다. 퀀텀 AI가 1만 개의 시나리오를 분석했습니다. 리스크 매니저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최적의 해지 전략은 이중 상위 0.1%에서 도출됐죠. 월스트리트였다면 이런 분석에 최소 이틀은 걸렸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모든 트레이더의 스마트폰에 동시에 알림이 갔고 실시간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재택근무 중인 직원들까지 완벽하게 연결된 거죠. 이게 우리가 개발한 스마트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기술 책임자의 설명에 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모든 구성원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했죠. 런던 지사의 대응이 늦습니다. CEO의 목소리가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울렸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도 그는 집에서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죠. 이어진 뉴욕 본사와의 긴급 컨퍼런스 콜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감지한 리스크를 그들은 아직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아시아팀이 또 한 발 앞서갔군요. 뉴욕 본사 CEO의 말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새벽 3시, 드디어 위기의 진원지가 확인됐습니다. 영국의 한 대형 은행이 숨기고 있던 부실 자산이 드러난 거죠. 우리 AI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분기 우리 실적의 30%가 여기서 나올 겁니다. 트레이딩 헤드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금융의 본질이니까요. 새벽녘 상황이 안정되자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글로벌 금융의 변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경쟁력은 기술입니다. 퇴근길에 만난 연구소장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뉴욕이나 런던은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금융을 재정의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뉴욕 본사에서 흥미로운 제안이 왔습니다. 우리의 트레이딩 시스템을 전체 그룹 차원에서 도입하고 싶다는 거였죠.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갈 차례입니다. 그날 오후 있었던 전략회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더 이상 남의 시스템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간다는 거죠.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우연히 신입 개발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강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금융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날 저녁 38층 제 사무실에서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이곳으로 오는 게 좌천이라 생각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뉴욕의 화려한 마천루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진짜 혁신을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퇴근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을 따라 흐르는 차들의 행렬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보였습니다. 이 도시는 결코 잠들지 않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금융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뉴욕 본사에서의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글로벌 리스크 관리 총괄 이사직, 연봉은 현재의 2배, 맨해튼 중심가의 펜트하우스까지. 분명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돌아올 줄 알았어요. 뉴욕 지사장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기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AI 트레이딩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에서 들은 연구소장의 발표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양자 컴퓨팅과 블록체인을 결합한 차세대 금융 플랫폼이라고 했죠. 저녁이 되자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 남기로 했습니다. 샌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상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대로 좋으시겠어요? 뉴욕의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맨해튼의 화려한 생활을 포기한다는 게 그들에겐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금융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혁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거래 시스템이 아닙니다. 개발팀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어느 날 밤,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온라인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중동의 국부펀드 대표들이었죠. 그들의 질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싱가포르나 홍콩이 아닌 서울인가요? 답변을 준비하던 중 문득 창밖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밤중인데도 반포대교에서 형형색색 분수가 춤추고 있었고 한강변에는 여전히 조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금융 허브가 아닙니다. 기술, 문화, 그리고 안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도시죠. 24시간 살아 숨쉬는 이 도시의 에너지가 바로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투자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아시아 금융 중심지들과는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뉴스가 날아들었습니다. 홍콩의 메이저 펀드들이 서울로 거점을 옮긴다는 내용이었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미래 금융의 중심지는 서울이 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런던에서 온 헤드헌터들이 또 우리 직원들을 노리고 있답니다. 인사팀장의 말에 묘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그들의 인재를 모셔오려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죠. 점심시간 여의도 한 카페에서 우연히 일본계 투자은행의 리서치 헤드를 만났습니다. 도쿄는 이제 서울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는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곳의 혁신 속도는 그 어느 도시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런칭됐습니다. 밤 11시 부서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놀랍게도 지하 푸드코트는 여전히 활기찼고 24시간 카페에서는 여러 나라 애널리스트들이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진정한 글로벌 금융 도시구나. 인종도, 국적도, 시차도 문제되지 않는 곳. 24시간 열려있는 도시.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곳과도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도시. 퇴근길에 우연히 옥상 정원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저 멀리 남산타워부터 반포대교의 무지개 분수까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바라보던 새벽녘 맨해튼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화려하지만 차가웠던 그곳과 달리 이곳의 야경은 따뜻했습니다. 마치 미래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처럼요. 그만둔다고요? 아침 일찍 걸려온 뉴욕 본사 CEO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글로벌 리스크 총괄 파트너 자리를 거절한다는 제 메일을 읽었나 봅니다. 네, 저는 이곳에 남기로 했습니다. 연봉을 더 올려줄 수 있습니다. 맨해튼 중심가의 펜트하우스도. 죄송합니다만 이건 연봉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화를 끊고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의도의 아침은 늘 활기찼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따릉이를 타고 출근하는 직장인들, 24시간 편의점에서 막 퇴근하는 직원까지. 이제 아시아 금융의 중심이 서울로 옮겨올 겁니다. 옆자리의 퀀트 개발자가 말했습니다. 그의 모니터에는 새로운 AI 트레이딩 시스템의 베타 버전이 돌아가고 있었죠. 우리가 바꿔나갈 겁니다. 금융의 미래를.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 전, 제가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부모님께 편지를 썼어요. 저녁 회식 자리에서 신입 개발자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실리콘밸리로 가지 않겠다고요. 이제 서울이 더 앞서가고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펼쳐질 때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곳은 단순한 금융도시가 아닙니다. 혁신과 전통, 첨단 기술과 인간다움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이죠. 어제는 처음으로 한국식 회식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회식이 끝난 후였죠. 여성 직원들이 전혀 걱정 없이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도시의 특별함을 실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바비큐 파티라도 할까요? 팀원들의 제안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직장 동료들과 이런 사적인 모임을 갖는다는 건. 오늘 아침에는 더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최대 펀드의 CEO가 직접 방문했죠. 우리도 서울에 지사를 내려 합니다. 이곳이 아시아 금융의 새로운 중심이 될 거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개발팀 직원들이 식사하면서도 새로운 트레이딩 알고리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서 강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옆자리에 런던 출신 애널리스트가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글로벌 금융사들이 서울로 모여드는지.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이곳에는 다른 어느 도시에서도 찾을 수 없는 특별한 에너지가 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사무실 풍경이 또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화상으로 런던 마켓 개장에 대비한 미팅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새로운 AI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었죠. 24시간 살아 숨쉬는 이 도시처럼 우리의 금융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득 6개월 전 제가 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국행이 좌천이라 여겼던 그때.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는지를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 CEO가 한 말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서 나가는 거죠. 오늘 아침 한강이 보이는 38층 제 사무실에서 다시 한번 뉴욕 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옳았던 것 같네요. 우리도 서울지사를 대폭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줄지어 선 첨단 금융 빌딩들, 그리고 그 사이로 조용히 흐르는 강물. 이 도시는 미래와 전통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모니터에는 새로운 소식이 떴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잇따라 서울 이전을 선언했다는 내용이었죠. 더 이상 놀랍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으니까요. 딩동 퇴근 시간이 되자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왔습니다.
AI가 분석한 오늘의 거래 리포트, 내일의 시장 전망, 그리고 주말의 날씨까지. 이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6개월 전 제가 그토록 거부하던 이곳이 이제는 제 새로운 고향이 되어 있었다는 걸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혁신은 화려한 마천루나 거창한 슬로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것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려는 의지 속에 있다는 것을. 한강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맞이할 우리의 미래가 어떨지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서울은 금융계의 변방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중심이 되어 금융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한강의 물결 위로 반사된 붉은 빛이 마치 새로운 시대의 여명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